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평화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24년 만에 역대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또 작가 한강이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Her works span so many different genres, and she writes this really intense lyrical prose that is both brutal and tender, and sometimes slightly surrealistic, and very, very exciting to read, I think. 역대 121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 여성 작가로는 18번째,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첫 수상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또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글로 작가 한강의 이름과 작품들을 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도 한국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며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세계적인 K-팝 그룹인 BTS, 블랙핑크 등을 거론하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반영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천만 원과 메달과 증서가 수여됩니다.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소설가 한강은 이번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자신의 영감이 됐다면서 한국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스웨덴 할리몬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연락을 받은 한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노벨위원회 공식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강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면서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한 편안한 하루였고 아들과 막 저녁을 마친 시점에 연락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So I was really surprised.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작가로부터 가장 큰 영감을 받았느냐고 묻자 삶의 의미를 탐구한 선배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자신의 영감이었지만 몇몇 작가를 꼽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They are searching meanings in life and sometimes they are lost and sometimes they are determined and all their efforts and all their strength, they have been my inspiration.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신의 작품으로는 가장 최근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흰 채식주의자를 권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작품인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썼는데 아주 힘든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I think I was struggling to find the images of these protagonists, people who are surrounding her, and the image of trees and sunlight and everything was so vivid in those 3 years. 노벨상 수상을 어떻게 축하하겠느냐는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아서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시민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글날 바로 다음 날에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게 돼 더 기뻤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서울의 대형 서점을 찾은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축하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한강의 책을 다시 꺼내봐야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주변에 막 뉴스를 퍼날랐는데 과학 관련 상 못 받았다고 뉴스 나온 거 들었거든요. 그것도 좀 우울했었는데 문학상을 받았더니 더 기분이 더 좋았어요. 예전에 읽었을 때 약간 내용이나 문법이 좀 약간 어렵고 난해하다는 느낌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꺼내서 다시 읽어야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 한글날 바로 다음 날에 들려온 수상 소식에 기쁨이 더 컸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한글날 다음 날에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감정들이 세계에도 통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또 우리나라의 말들이 어떻게 번역돼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그런 번역하신 분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소설을 아직 읽지 않은 시민들도 이번 기회에 한강이라는 소설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도 보였습니다. 노벨상의 그 수상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한강이라는 작가분의 책을 그러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책은 안 읽어봤어가지고 사실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수상 소식 이후 한강의 책을 사려는 주문이 폭주하면서 대형 서점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는데 소셜미디어 X에서는 실시간 트렌드에 노벨 문학상, 채식주의자 등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키워드가 차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스웨덴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수상 소식에 날선 공방을 이어가던 국회도 잠시 대립을 멈추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진행 도중 수상 소식을 접한 문화체육위원회 장면 함께 보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에 2024년도 노벨 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들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에 투영된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노벨상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작가가 9살 때 경험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관점을 형성했다며 한국에서 선견자로 칭송받아왔다는 리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CNN도 한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소설들을 소개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합창에 비유한 평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작가 한강의 소설 영문판을 펴낸 영국 출판사들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환영했습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의 영문 번역본 출판사인 그란타의 발행인은 노벨 문학상은 인간 상태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성찰하는 작품을 우선시하는 상이라며
특히 한국에서 여성의 위치, 악명 높은 학살의 여파, 상실에 관한 주제로 소설을 써온 한강에게 특히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영국 문학상 부커상 주최 측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엄청난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부커상은 한강 수상 발표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강의 수상 소식과 사진을 띄우고 지난해 부커상 측과 했던 인터뷰 링크도 게시했습니다.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의 국제 부문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고 2018년에는 소설 흰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시적인 문장과 깊이 있는 세계 인식으로 우리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가였습니다.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부커상에 이어 올해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세계 문학계에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한강은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1995년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내면서 전업작가로 집필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는 소설 몽고반점으로 30대의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일찌감치 한국문단에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위원회는 다른 젊은 작가들과 달리 진중한 문장에서 깊이 있는 세계인식이 드러난다고 밝혔고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차원 높은 상징성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소설을 읽는 차원 높은 재미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소설이 영미권으로도 번역되면서 특유의 시적인 문장과 밀도 있는 구성은 해외 평단에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에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노벨 문학상, 프랑스 공크루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평가받는 부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보다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이어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강은 이제 세계 문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거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그간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았던 다른 한국 작가들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문학의 위상이 부쩍 높아진 데는 번역의 힘이 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입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작가는 바로 고은 시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1년 10월 고은 시인의 자택입니다. 수상자를 발표할 때마다 당시 집 앞에서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노벨상은 공식적으로 후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수상자를 점치는 베팅 사이트에서는 자주 순위권에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작가 본연의 정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번번이 수상에는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작가 역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뒤로 한국 문학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특히 노벨 문학상과 함께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부커상에서 한국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2016년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국제상을 받은 데 이어서 최근 3년 동안 한국 작가가 최종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황석영 작가는 한반도 100년 역사를 조명하는 신간 철도원 3대로 올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천명관 작가가 장편소설 고래로 그리고 2022년에는 정보라 작가가 SF 호러 소설집 저주토끼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에는 실패했더라도 공들여 번역된 각 작품들은 다른 국제 무대에서 수상과 호평을 이어가면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여왔는데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에도 한 작가의 문체를 영어로 옮겨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씨의 공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아쉬움이 많았던 번역의 벽을 넘으면서 한국 문학이 이제는 세계 문학계 주류에 입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번역의 장벽을 넘어 마침내 노벨상을 거머쥔 한국 문학, 또 다른 수상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11.6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재보선 대상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 모두 5곳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부산과 인천, 전남, 영광, 곡성까지 4곳과 서울에서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죠. 이에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5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가 됩니다.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근처에 있는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 신분증이라면 이미지 파일은 안 되고요. 앱을 통해서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표소로 들어간 다음에는 관내 투표자인지 관외 투표자인지에 따라서 동선이 달라지는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투표지 내의 투표소라면 유권자는 투표 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 밖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입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시기 사전투표소 여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죠.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 투표함과 투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일 본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 자리를 마련해 전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악재로 떠오르며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한 대표는 연일 김 여사를 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권 최대 관심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독대가 곧 성사될 전망입니다. 시점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가 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 대표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게 된 건 다음 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유죄일 경우 대야 공세를 위한, 반대로 무죄 시 야권의 역공을 막기 위한 여권 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두 사람이 마주해야 할 필요성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엔 김 여사 논란 대응책이 최대 현안으로 오를 거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를 향한 공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과 맞물려 독대 뒤엔 김 여사의 직접 사과와 영부인 전담기구인 제2부속실 신속 설치 등 조처가 잇따를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어 대선 때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봐라. 노루만 쫓아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은 대상을 그르칠 수 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독대 자리가 마련될 거로 보이는 만큼 관계 회복 등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에서 당정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방향과 수위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여야의 전국 주도권 싸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흘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야권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명태균 씨 등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를 통해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3억 7천여만 원어치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줬고 대가는 받지 못했다는 명 씨의 녹취가 담긴 언론 보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준 거 아니냐며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줘야 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 참 국민이 듣기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 명령장 발부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중이라도 선서 증언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들에게 야권이 동행 명령장을 무리하게 남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명 씨는 이른바 정치꾼일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피해자라고 맞섰습니다.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하고 허풍 있는 그런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리로 김 여사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과정에서 모두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이 보고서를 갖고 계시죠? 여당은 민주당이 아직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서 부조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시대 국적 발언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이다가 파행됐습니다.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여야가 연일 강하게 충돌하면서 각종 민생 문제들은 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명태균 씨가 총선 공천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당 내부 혼란이 거듭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인사들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당원 명부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당 차원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여당을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른 뒤 후보에 오른 대선 국면으로 옮겨갔습니다. 명 씨가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김 여사와는 지난 4월 총선 때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동훈 대표는 명 씨를 겨냥해 협잡꾼이라고 깎아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그런 정치 불호거나 협잡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구태 정치의 청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야권에서 제기한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겹치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명 씨가 주도한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활용됐다는 주장인데 당 지도부는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명 씨와 연루됐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이 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이에 명 씨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부터 명 씨를 문제 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명 씨는 성역 없는 수사로 홍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명 씨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을 악질적인 허풍쟁이라고 비판하자 2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느냐며 자신의 영향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내분을 지켜보던 야당은 명치 의혹이 마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연상케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며 확산 일로를 걷자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여당 내 볼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남북한 육로 단절을 공식화한 북한에 대해 내부 인원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 살포와 적대적 두 국가론 등 이딴 조치로 긴장이 고조됐다는 데 공감했지만 해법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명수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 총참모부의 육로 단절 발표에 대해 스스로 고립을 강화한 조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돼 지난 8월 마무리됐고 뒤늦게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공식화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방벽건설은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인 동시에 내부 인원의 탈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든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북한 조치로 인해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는 데 공감했지만 해법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남북 단절 조치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발이 계속될 거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싸우지 않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단순히 굴종적인 어떤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적이 도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장 고조로 인해 전쟁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한미일 협력 역시 우리 측 실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패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선다는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쟁광이란 표현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억제죠.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이 다. 전쟁광이라고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북쪽에 대해서 전쟁 행위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지하시설을 파괴했다는 당시 발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앞으로도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날려보내며 소모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최상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경제와 사회, 문화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이 나왔습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989년 한 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뒤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이 수립된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가 격상되면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다음 달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열어 국방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내년에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출범해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을 공조합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 비전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하며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아 아세안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뒤이어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인 치앙마이 협정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를 강화 확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내 자본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등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로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 취임 9일 만에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악수로 반갑게 맞이한 데 이어 기념 촬영에서도 거듭 악수를 청하자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계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양국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시바 총리 역시 현재의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셔틀 외교 지속에 뜻을 모았습니다. ご指摘のシャトル外交も活用しつつ、ユン大統領と緊密に連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40분 정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역시 불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일과 한미일에 전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첫 만남이었던 만큼 한일 관계나 과거사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까지 18개국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끝으로 5박 6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비엔티안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포함해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법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뒤늦게 알게 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하셨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류화연 위메프 대표 역시 미정산 사태에 책임을 느끼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서 복귀한 거고요. 기존 회사 대비해서 연봉도 좀 희생하고. 류광진 티몬 대표의 경우 구 대표의 결정으로 큐텐 본사가 티몬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쓴 것일 뿐 본인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를 거쳐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구 대표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 인수, 그리고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 등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경영진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달아나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정산해줄 대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판매 대금 1조 5,9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7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치고 기업을 인수하겠다며 회사 자금 670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세 판매 업체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 피해를 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른바 TMF 미정산 사태 수사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 끝에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창고업체 관리자였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철제문을 열자 천으로 된 수납 상자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옷가지를 걷어내니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도난당한 현금 40여억 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찰은 창고에 보관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 닷새 만에 잡힌 범인은 바로 창고업체 관리자 A씨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창고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 중인 걸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캐리어에 들어있던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다른 창고에 보관하다 15일 수납 상자에 담아 건물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이때 창고와 복도를 비추는 CCTV 하드디스크가 파손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건물에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모친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캐리어에 있던 돈이 없어진 걸 최초로 확인한 피해자의 지인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금이 있는지, 돈의 출처는 어딘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경찰은 임대형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현금 68억 원의 출처가 어딘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수사한 뒤 반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돈을 훔친 창고업체 관리자는 의문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가 도난 신고한 금액은 6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힌 창고업체 관리자 A씨는 40여억 원을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최초 피해 금액이 68억이 맞는지 또는 A씨가 따로 숨겨놓은 돈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도 중요한 수사사항입니다. 피해자는 68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6개의 캐리어에 나눠 담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A씨는 그 안에 돈을 훔치면서 의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A4 용지에 내가 누군 줄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둔 겁니다. 하지만 A씨와 피해자 사이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했을 때 실제 소유자, 지금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까지 종합해서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금의 성격을 확인한 후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피해금 출처, 성격 이런 거를 확인을 통해서 범죄 수행 여부 관련 수사 착수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경찰에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피해자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인데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해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0.5%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간 데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돼 우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큰 상태입니다. 채권 전문가 64%는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의 향방이 주목되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뒤입니다.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시장에서는 인하와 동결 주로 어느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까? 예, 시장에서는 인하의 무게 쪽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요, 채권 운용 보유 관련 전문가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요, 64%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도 B컷 0.5%포인트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1%에 진입한 것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교수님도 인하 쪽에 좀 전망을 하고 계셨나요, 원래? 저는 지난번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한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가계부채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이유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인하를 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실제로 인하를 한다면 38개월, 그러니까 3년 2개월 만에 인하되는 셈입니다. 자, 그 인하를 했을 때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긍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은 불필요하게 내수 침체를 유발해서요, 경기 침체라는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9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6%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 역시 2.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2%인데요. 이것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이 달성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예금금리도 낮아지니까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늘려서 내수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은 경제 성장률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활성화의 기대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가계대출 부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면 이 부분이 좀 자극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동결 결정을 한 이유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영끌 수요를 부추겨가지고요.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이게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영끌 수요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명분은 9월 달하고 10월 초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이제 꺾였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하고 주택 거래량이 꺾여가지고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됐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일평균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급액
이것이 중요한 지표거든요. 영끌 수요를 나타내는 새로 집을 사기 위해서 네.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일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은 평균액을 보면요. 그게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3,934억 원이 됐거든요. 평균. 근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끌 수요가 여전하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영끌 수요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뭐 부동산 집값이 들썩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잦아들고 있다라고 했던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종의 연휴 효과에 좀 가려져 있는 뭐 착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효과,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10월 초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10월 초에도 역시 연휴가 많았습니다. 국군의 날, 그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다 연휴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연휴 효과로 인한 착시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말에 사실 9월 초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8월 말에 대출 규제 시행 전 강화 전에 영끌 수요가 몰렸습니다. 막판 예. 영끌 수요가. 그것으로 인한 좀 착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계 대출을 갖다가 좀 더 타이트하게 조율하고 민간 은행들한테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해서 신규 전세 대출도 조여라,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해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끌 수요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요, 대출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이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인 일종의 착시 효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내년 초에 다시 이런 대출 규제가 풀리게 되면요, 다시 지금 눌려져 있던 영끌 수요는 좀 폭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한편으로는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말에 그러니까 11월 금통위에서 인하할 거라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예, 그 배경도 역시 가계 대출하고 부동산 가격 증가세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이미 1.6%가 됐기 때문에 달성이 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 금융 안정 측면인데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이 증가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금 좀 잦아들었기는 했지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1월 달까지 좀 지켜봤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근거하에 이제 11월 달에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대두됐던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11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침체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라는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하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 전체 총액에서 약 25%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네. 이제 더 확대라는 방안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정책성 대출로 확대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DSR의 상한을 갖다가 지금 은행권은 40%, 그다음에 제2금융권은 50%인데 이것을 35%랑 40%로 낮추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통화 정책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이제 정책과 함께 섞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예.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하 폭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은 0.5%포인트 한 번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은 올해는 0.25%포인트 한 번 인하하는 거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기준금리도 상당히 크게 인상을 했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가계신용, 가계빚 기준으로 봤을 때는 91.1%입니다. GDP에. 네. 그런데 한국은행의 중장기 목표는 이거를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서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내년까지는 약 2.75%, 연 2.75%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되도록 점진적으로 서서히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보다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외 변수도 좀 고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동 정세로 유가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한은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는 지표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물가 측면에서 보는 지표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통화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중동 정세 같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정세가 불안해가지고요. 에너지 공급 측 요인으로 가격이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잠시 뒤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오늘 기준금리 결정 관련해서 전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5.5% 늘었고 승용차가 28.9%, 선박은 265% 늘었습니다. 반면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각각 23.6%, 9.7%씩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75억 달러로 1년 만에 33.2% 확대돼 이달 들어 어제까지의 무역 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 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과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이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9,500여 가구는 준공 뒤에 한 번도 임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권영세 의원은 오늘 LH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LH 건설 임대주택은 전국 98만 5,300가구로 이 가운데 5%인 4만 9,800여 가구가 빈집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주 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이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이런 식의 공급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해 1,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LH의 확인 절차는 미흡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LH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먼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일종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기준 LH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은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50건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었던 만큼 피해 건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재작년 381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LH 피해도 급증한 겁니다. 그런 만큼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LH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가운데 20명이 국토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지난해부터 관리한 만큼 LH가 계약 시점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명단 공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됐는지 조사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아무튼 뭐 국토부랑 한국에서 뭐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하거나 한 건 없고 그 명단에도 이제 생년월일 없이 나이만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동호수까지 나오는 만큼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다 보니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 뭐 사고 난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기서 이제 부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뭐 이제 미반환 보증금이 다 이제 뭐 저희 이게 뭐 손실로 잡히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래서 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LH의 안일한 대처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이 떼일 게 뻔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죠. LH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을 걸어야겠죠. LH는 전세 계약 전 서울 보증보험에서 사고 임대인 정보를 받아 확인한다면서도 국토부와의 추가 검증을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은 너무 놀랍고 정말 영광스럽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은 수상자 발표 후 노벨위원회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소감에 대해선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자랐고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작가 한강을 막 알게 된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으로는 가장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해 흰 채식주의자를 권했고요. 노벨상 수상을 어떻게 축하하느냐는 질문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아들과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의 수상 소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a very peaceful evening. So I was really surprised. They are searching meanings in life, and sometimes they are lost, and sometimes they are determined, and all their efforts and all their strength, they have been my inspiration. So it's very difficult for me to pick some names of I think I was struggling to find the images of this protagonist
people who are surrounding her, and the image of trees and sunlight and everything was so vivid in those 3 years. 네, 세계 주요 언론도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예상을 뒤엎은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번역 출간했던 출판사는 언젠가 수상할 거로 확신했다면서 수상을 반겼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유력 후보 명단에서 작가 한강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온라인 배팅 사이트의 예상을 뒤엎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리베라시옹은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단이 문화 엘리트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던 예상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르몽드는 한강은 글쓰기와 더불어 미술과 음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그의 문학작품에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프랑스어로 펴낸 그라세 출판사 측은 언젠가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다며 환호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가부장제, 폭력, 슬픔, 인간애 등의 주제를 다양하게 탐구해왔다며 한강 작가를 소개했습니다. 히라버 시간 영문판을 펴낸 영국 출판사는 그녀의 작품들이 경이로움이자 선물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 수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강의 작품 세계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그의 많은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 주인공이 된 걸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작가가 9살 때 경험한 5.18 민주화 운동이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형성했고 그것이 작품에 반영됐다고 평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영국 문학상 부커상 주최 측도 엄청난 소식이라며 수상을 환영했습니다. 부커상은 한강 수상 발표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한강의 수상 소식과 사진을 띄우고 지난해 부커상 측과 했던 인터뷰의 링크도 게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 수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작품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도 통신은 2010년대 이후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진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았고 일본에서도 K문학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면서 한강은 그중에서도 보편성과 문학성에서 선두를 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평가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림원의 선정사유처럼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인 작가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축하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한강 작가를 오래전 책이 아닌 오디오북 진행자로 처음 접했고 목소리가 좋아 지금도 들을 정도인데 이런 날도 온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쾌거라고 축하하면서 폭력과 증오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한 그의 말을 마음에 담는다고 적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이미 놓쳐버린 출구로 나가려 후진하다가 빠르게 달려오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차에 불이 붙고 운전자는 갇힌 위험한 상황에 시민들이 달려와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갓길에서 2차로로 들어온 순간 뒤따르던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60대 A씨가 이미 지나쳐버린 출구로 들어가려고 후진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는 불이 붙었고 A씨는 안에 갇혔습니다. 일단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차가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 벅벅 이렇게 터지고 있었거든요. 놀랬죠. 많이 놀랬고. 뒤이어 달리던 빨간색 관광버스 급하게 멈추더니 승객들이 하나둘 내려 사고 현장에 모여듭니다.
마침 단체 여행을 가던 포항 지역 개인 택시 기사들이 버스에서 내려 다 함께 구조를 시작한 겁니다. 일촉즉발, 위험한 상황에도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더 커지기 전에 A씨를 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차가 불이 반이 났는데 사람이 있는가 확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손으로까 이제 유리를 깨고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을 꺼냈어요. A씨와 화물차 운전기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살포는 올해 들어 27번째입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야 한다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새벽에 안개가 굉장히 짙게 꼈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내륙 곳곳으로 아침 안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가시거리가 대부분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졌는데요. 특히 청주공항과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YTN 재난 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안개 상황 살펴보면요. 경부선 충북 옥산 부근인데요. 새벽보다는 조금 거쳤지만 여전히 이렇게 뿌연 상태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또 이곳은 대전 당진선의 반석 부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다소 뿌였습니다. 오전 10시까지는 이렇게 시야가 답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개가 발생하는 원인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공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을 만약에 그릇으로 한번 비유를 한다면 네. 이 그릇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그릇이 대야처럼 커지게 되는 건데요. 반면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온이 다시 밥그릇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밤사이 작아진 그릇에 수증기가 담기지 못하고 공기 중에 물방울로 떠도는 것이 바로 이 안개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때면 안개가 유독 짙게 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무척 커집니다. 특히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등 대규모 차량 연쇄 추돌 사고는 대부분 원인이 이 안개였습니다. 네, 밥그릇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무르익은 가을 날씨에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맑고 포근해서 나들이 하기 참 좋겠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3도로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 모레는 25도로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에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른 아침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특히 강이나 호수 인근의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주시고요. 차간 거리는 넉넉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높은 파도입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첫 단풍이 핀 곳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 붉게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네. 지난 4일 설악산에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는 4일, 평년보다는 6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어서 오대산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됐고요. 그 밖에 다른 산들도 점차 붉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의 절정기는 보통 첫 단풍이 시작된 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요. 올해 설악산은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겠고 북한산은 10월 30일에, 내장산은 11월 초에 화려하게 물든 가을산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제주와 남부 일부를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산행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비 캐스터와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0일 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두 곳을 공습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현지 방송 영상에는 고층 빌딩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베이루트 중심부 지역의 아파트가 심하게 파손됐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과 피난민들로 가득한 주거용 건물 자체가 폭격을 맞아 불에 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미 대선을 25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패를 가릴 경합주 4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세에 몰린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정치 매체 더 힐의 여론조사 결과 7곳의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2%포인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1%포인트 우위에 섰습니다. 특히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데다 해리스 부통령이 강세를 보였던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주에서만 간신히 앞섰습니다. 여전히 박빙이지만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겁니다. 미시간주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Yeah, the poll just came out today. As I was walking on, they said, "Sir, you're 4 points up in Michigan." And I think we're doing well all over. We're leading in every single state, every swing state, by actually, in some cases, a lot. 허리케인 헐린, 밀턴과 이스라엘-이란 갈등 격화까지 수세에 몰린 해리스 부통령을 구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이 나섭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를 위해 꼭 이겨야 할 펜실베이니아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출격했습니다. 피츠버거를 시작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월 5일 대선일까지 26일 동안 경합주를 돌며 청년과 무당층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오는 일요일 조지아를 시작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버스 투어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해리스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지 경제에 방점을 두고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 경합주에서의 주도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양측 후보 모두 경합주 수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를 휩쓸면서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하고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큰 피해는 막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재난 대응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전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몰아치는 강풍에 나무가 요동치더니 맥없이 뜯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불어닥친 폭풍 후에 멀쩡하게 서 있던 건물마저 형체가 사라질 정도입니다. 텅 빈 도로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투하돼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We had a tornado hit us and it just sucked everything and threw everything all over the place. 동이 트자 피해가 속속 확인됐습니다. 동구장 지붕이 날아간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홈구장은 흉물로 변했고 도심 건설 현장에는 크레인이 종이 빨대처럼 쓰러져 건물을 덮쳤습니다. 화물 트럭이 벌거벗겨지고 주택가 도로는 강물처럼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최고 등급인 5등급에서 시작한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에 상륙할 당시 3등급으로 약해졌지만 가공할 위력은 여전했습니다. 12시간 동안 플로리다 반도를 횡단하며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I think in some areas, in terms of what was being predicted, some of the worst case scenarios did not come to pass. 허리케인 대응 비판과 재난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전은 계속됐습니다. Fede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has not done what you're supposed to be doing.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North Carolina, some received death penalties yesterday as a result of reckless, irresponsible, relentless disinformation and outright lies that continue to flow. 재난 지역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에서는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더 용이하도록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최고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허리케인 피해 지역 구호 활동에 $500만, 우리 돈 6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피딩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필수 식량과 깨끗한 물, 생필품을 제공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와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데드풀로 유명한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도 같은 단체에 $100만, 13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옛 금광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관광객 1명이 숨지고 12명이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보안관은 콜로라도 중부 크리플 크릭 인근에 있는 몰리 캐슬링 금광의 엘리베이터가 지하 150m 지점에서 고장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립된 이들은 금광 최하단 지하 300m 지점에 있으며 상태는 양호하고 당국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자 가운데 11명은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장편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주혜는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상 시상식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키릴 바티긴과 함께 해외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인 2003년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상으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뉴스업 금요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